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가 보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당연히 올 거예요. 네. 중국이 이때라도 참여해서 한국과 일본을 제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으로 못 가도록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시진핑은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라는 말을 하면 어디 우리 동네 너무 사람들을 너무 모르니까 네. 이 기회 이제. 통해서 좀 소개를. 그래서 페페 우리 동네 거예요. 아 그래요?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제일 많이 들었는 질문은 아프리카에서 차 있어요? 아프리카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자원이 그냥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국이 나중에 정말 뭐 중국이나 일본이 독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한 손님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묵황과야 멜로디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중 세 나라는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의 방점도 찍었습니다. 한일중 세 나라 정상들의 공동선언. 눈에 띄는 건 삼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적 개최 등 삼국 협력 제도화입니다. 数字经济、绿色经济等前沿领域的合作。 경제통상 분야에선 세계 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다자 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는 단호한 대응까지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난민촌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건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탱크를 라파 도심에 진입시켰습니다. 외신들은 가자 최남단 라파 중심부에 이스라엘 탱크가 처음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26일에 이어 28일에도 라파 서부 난민촌을 공습해 민간인 등 2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ברפיח כבר פינינו כמיליון תושבים בלתי מעורבים. ולמרות המאמץ העליון שלנו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에서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30년 만에 단독 집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만델라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의 부패와 실정으로 심각해진 경제난과 사회 불안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아공에선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45.5%까지 치솟는 등 청년 세대가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단독 정부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40%대 초반의 지지율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새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에 친중 성향 야당들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안의 최종 제정 여부는 이제 총통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습니다. 야당은 대만의 정치 체제가 총통에게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입법원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의회 개혁법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입법원에 부여되는 국방비와 같은 예산 통제 권한은 중국의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대규모의 시위를 벌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난민촌을 공습한 이스라엘 측에 국제사법재판소가 공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 실수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분열 위기가 감지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파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미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국가통합당의 당대표 네. 베니 간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군 출신이거든요. 그분 보기에는 군인으로서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이 전쟁에 가는 방향이 군으로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고립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베니 간츠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 몇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는 이 내각으로부터 빠지겠다. אבל אם תבחר ללכת בדרכם של קנאים ותוביל את האומה כולה אל תהום, נאלץ לפרוש מהממשל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 이후에 가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공식적으로 좀 얘기해봐요. 오케이, 우리는 하마스를 다 죽였어. 그럼 그 다음에는 가자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가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목표, 지향점이 무엇인가? 네, 그것도 다 얘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군인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내부적으로는 일부 하레디 보수파들은 군인을 다 보내는 거로 반대하거든요. 얘들이 강조를 한다면 우리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동보를 했는데 6가지 내용을 가지고 동보를 했는데 이거를 며칠 안에는 빨리 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떠나겠다고 했는데 나타냐후는 아니 어떻게 나한테 통보를 하냐. 너 가서 팔레스타인에 하마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나는 이 나라의 총리인데도 좀 약간 너 누구 편이냐. 내부 총질을 하느냐 이런 뜻이네요. 예. 네.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동시에 또 요라브 갈란티라는 또 이제 전쟁 내각의 이분은 장관이기도 하거든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네. 그분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기를 했는데 אני שב ומבהיר, לא אסכים להקמת ממשל צבאי ישראלי בעזה. אסור לישראל לשלוט אזרחית ברצועת עז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 정도로 전쟁이 걸렸으면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째입니까? 며칠 전에는 하마스는 텔아비브 수도를 때렸거든요. 아니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고 다 거의 이제 하마스를 축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텔아비브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사일을 때리냐. 네. 그리고 동시에도 하마스뿐만 아니고 북방에서도 헤즈볼라라는 전쟁이 더 과열되는 중인데 이제 군 출신들 보기에는 이대로 전쟁이 진행되면 성과가 없을 거고 오히려는 국제적으로도 욕을 먹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나라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전도 벌어지고 있고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시끄럽죠. 지금 중립을 지키던 유럽 국가들 방금 얘기한 뭐 스페인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서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면서 이스라엘 고립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분열 의미 있고 또 이 와중에 라파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내부 분열은 이스라엘에선 상수이기는 했어요. 그동안에도. 근데 뭐 네타냐후가 물러나지 않는 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스라엘 내의 여론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는 극우파들도 있죠. 가자 지구 사람들 다 몰아내고 유대인이 가서 살자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의 진짜 그런 목소리일 뿐이고 이제 반 네타냐후 여론이 이제 큰데 한마디로 이 전쟁 이제 좀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좀 구분을 해보면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저렇게 많이 죽이는 거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을 한 게 이스라엘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키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네타냐후 내각에 거기서 무슨 온건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베니 간츠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근데 이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게 이제 그 전쟁 이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 자치정부가 가자지구까지 관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과 그동안의 아랍국들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자치정부에 사실 그런 능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제 이게 문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점령 통치를 하는 경우, 지금 그 국방장관 얘기한 게 그건 안 된다. 군정 안 된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 죽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간츠가 얘기한 게 이거를 모종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합의해서 어떤 공동 관리 같은 공동 통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네타냐후가 버틸 수 있는 게 대안이 없어서. 네타냐후가 사실은 계속 그렇게 집권할 수 있는 것도 그 전에 뭐 간츠니 뭐니 다들 총리하려고 하고 또 하기도 하고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전쟁이 어느 정도 더 장기화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츠가 이야기한 방향들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기는 갈 거예요. 문제는 언제 그렇게 갈 것이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건가의 문제겠죠. 혹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간스가 이제 군인이니까 군인 눈으로 보잖아요. 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사실은 하마스는 그나마 테러 조직인데 더 위험한 거는 헤즈볼라이거든요. 그리고 헤즈볼라 뒤에 있는 이란인데 이란을 이 동네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사우디예요. 물론 지금 관계 정상화를 했긴 했지만 또 물밑에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빨리 사우디랑 외교 정상화를 해야 돼요. 아직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승인을 안 했어요. 서로 나라로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사우디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니네들이랑 해요. 좋아요. 우리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나의 지금 국민이 이렇게 보수적인 국민인데 너네들이 팔레스타인 공국을 제대로 약속한 대로 마무리시키지 않으면 난 이 국민한테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타니어 보기에는 사우디랑 관계 정상화는 그렇게 급한 거 아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는 아마 사우디를 설득할 거야. 우리 지금 이거 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간치 보기에는 이거 너무 급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난 26일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 이어서요. 27일에는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죠. 우여곡절 끝에 4년 5개월 만에 만난 3국은 과연 어떤 소통을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이슈 W 주제는 다시 만난 3국입니다. 다시 만난 3국 회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잡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총평을 듣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알포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회담이 워낙 여러 개가 열려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는 안 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열리게 됐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안 열릴 거라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최근에 와서 뭐 물론 한일 관계가 좀 약간 좋아졌는데 근데 또 중국이랑 관계가 너무 틀어졌었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살짝 좀 약간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일 중 회담이 열린다는 자체가 좀 약간 이 동네만으로도 좀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게 어디냐 일단. 저는 외국 언론들을 좀 찾아봤는데 외국 언론들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좀 놀랐어요. 너무 외면? 뭐 이런 겁니까? 외면이라기보다 아마도 이게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서 정상급 회담이라고는, 그러니까 서밋이라고는 좀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군요. 뭐 사실은 이제 명칭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2000년대 초반에 외교부 출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중일로 기사를 써왔고 말하고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일중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회의체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로 한 거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네. 3국 정상회담 이 회의 자체는 그 다음 개최국을 뒤에 부르게 정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이 2008년에 제일 먼저 열었고 그 다음에 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 개최했고 다음이 일본이고 다음이 중국이니까 한일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다음 10차 회의를 개최하면 일중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로 부르기로 했는데 그 전에도 이게 통용이 됐었지만 우리 지난 정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 입에 너무 붙어 있잖아요. 한중일이. 네. 그냥 그대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일중한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중일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항상 꼴찌 있네요. 한국은 뭐 마지막에 이제 있네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네. 그런데 이 한중일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른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일본과 더 체제나 가치나 이런 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맞겠다라고 이게 정부의 입장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또 북러 관계 이렇게 했던 것도 러브 관계 지금 이러잖아요. 북한은 저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부의 정책과 어떤 흐름이 반영이 된 거고 이번 회의를 한일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울에 TCS 협력 사무국이 있잖아요. 이 이제 3자 이거를 다루는 그런 거를 설치할 때부터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거는 회의 명칭이니까 한일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교수님, 이번에 이제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보면은 아세안 플러스 3나 이렇게 보면은 주석보다는 중국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이제 원자보 총리가 워낙 인상도 좋고 그러셔가지고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 왜 리창 총리냐, 시진핑은 왜 안 왔냐, 뭐 여러 가지 또 잡음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실 한중일이든 한일중이든 이 삼국회담에 그 중국 국가주석이 온 적은 없어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태동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1999년에 아세안 플러스 3가 열렸고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갔었고요. 중국에서는 당시 실세 총리라고 하는 그 주롱지 총리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찬 회동에서 이게 아세안 플러스 3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아세안 중요 3개 국가가 회의를 하자. 이래서 이제 2008년에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리가 이 중국 총리가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례에 따라서 총리가 온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의 장점이 있거든요. 밑에서 이 잘 못 푸는 문제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결정을 해서 풀어나가는 이 정책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총리가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주롱지 총리라든가 리커치앙이라든가 원자바오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간 실세 총리의 개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내치를 하고 그리고 사실 국무원 총리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의 중앙정부고 25개의 부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의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내각 책임제 국가로서 내각의 수반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맞추면 정상회담급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은 당이 중심인 국가니까 항상 당 서열 1위가 당 총서기를 맡으면서 국가 주석을 하고 당 서열 2위가 공무원 총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2인자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전 총리들은 개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시진핑과 같은 배는 아니었다. 같이 공산당이어도. 그런데 이번에 소위 우리가 시진핑 사단이란 말을 하잖아요. 완전히 시진핑의 인맥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그런 정치적 공간을 발휘할 근본적인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중국을 부를 때 장저민 주롱지, 강택민 주영기 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기 때만 해도 시진핑 일기 때만 해도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냥 시진핑 체제 그런단 말이죠. 심지어 총리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안 할 것 같았는데 왜 왔느냐? 이걸 그대로 계속 놔두면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때라도 참여해서 한국과 일본을 제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으로 못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아마도 여기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담이 열렸고 일단 만나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뭐 4년 5개월간 안 만났는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중요한
외교 회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실효성 면에서 중국이 이거를 매우 실효적인 회담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정상 궤도라고 그럴까? 뭔가 이제 셋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다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한중, 한일, 양자 회담 그리고 삼자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정 기자님, 사실 라인 사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버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랑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기시다 일본 총리는 라인 지분 넘기라고 우리가 압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총리가 그런 말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는 뭔가 지분 넘기라고 압박하는 듯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다. 뭔가 이런 서로 좀 엇박자예요. 발언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면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국내 언론들 보면은 보도를 보니까 그 의제가 한일 정상들 만났을 때 네이버 라인 사태가 현안이 아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일부러 말을 꺼냈다. 근데 이게 말을 꺼냈다라는 게 제가 의제는 아니다. 말을 꺼냈다여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을 했다는 건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일본 언론들은 관련된 보도가 거의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중일 관계 역시나 사이가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그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제로 성과다, 성과가 없다. 좀 그런 면에서 일본 언론들도 중일 회담에서 조금 이렇게 좀 실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진 것 같고 이 네이버 라인 문제는 사실 일본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히 보시다시피 이렇다 할 뭐가 역시나 제로 성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로 성과 알겠습니다. 지난 23일 오전이었죠.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 3일 만에 중국은 대만 포위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였습니다. 계속 중국과 대만 사이에 여러 가지 신경전, 위협적인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또 어디게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 외교부는 간략한 어떤 자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외교부는 자료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꺼낸 거는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중 수교 성명에 의하면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도 원칙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미국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지만 대만도 있기 때문에 이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 이게 하나의 중국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상황에 국한을 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조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하면 특히 북핵 문제 같은 데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이것도 현상 변경 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지금 있어라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듯이 어떤 일방이 힘을 가지고 자꾸 그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국제주의적 원칙을 얘기한 거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만의 독립 추구가 양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데도 반대한다라는 우회적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양측에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워딩을 좀 조정을 해야죠.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대만이 원래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제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어이잖아요. 대만이 아니 우리 다 포기했어. 우리는 Republic of Taiwan으로 가겠습니다. 타이완 민국어로 한다면 그럼 하나의 중국 전책이라는 하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케이 중국 하나고 너넨 중국 되고 우린 딴 거 할래. 그렇게는 안 되죠.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데 대해서 중국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민족 문제, 통일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국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45년부터 49년까지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이 패해서 대만으로 패주를 했고 그래서 장지에스라는 사람은 여기가 중화민국이고 중화민국은 현재 대만에 있다. 그래서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는 중화민국하고 별 관계가 없다. 네. 우리는 별개다. 이게 이제 그 천수이비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건데 차이잉원이라는 지난번 총통은 앞에다가 꼭 대만 얘기를 할 때 중화민국을 갖다 붙여서 얘기해요. 중화민국 대만. 그러면서 사실 피해간 거죠. 왜냐하면 중화민국은 만청 정부를 물리치고 1911년에 중국의 국부인 손문 선생이 건국한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의 뿌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에게 대만이 중국의 뿌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지금도 라이칭더가 중화민국이란 말을 씁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라이칭더 총통은 굉장히 강경한 독립주의자예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 사무실에는 중화민국 청천백일기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회의하는데 자기 사무실에 중화민국 국기를 걸었어요. 걸었어요? 네. 중국을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이슈죠. 각각의 나라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특히 중국의 경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덩샤오핑 그때 당시부터 시진핑 현 주석에 이르기까지 약 45년간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율 그리고 자유 억압도 등을 비교 분석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표 기자님 결과가 어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기업과의 단성 그리고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으로 이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거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진핑의 이제 일기 2013년부터 18년까지 그 기간을 잡으면 중국에서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5% 정도 낮아졌대요. 그리고 원래 이제 10%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것도 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적으로도 후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기업가들이 와서 공산당에서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토론도 하고 약간 노동 쪽에 있었던 이제 시민단체 인사들도 좀 약간 활동도 하고 뭐 물론 생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약간 북한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나름 좀 약간 민주주의의 좀 약간 씨앗들 빛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자유 억압도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네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후퇴됐고 민주주의도 후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사실 이제 중국은 그전에는 그 경제 성장률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화대혁명 끝나고 개혁 개방하면서 발표했고 100불도 안 되는 아주 최빈국이었죠. 그러니까 워낙 기초가 없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초기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특히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기치를 내세운 건데 특히 중요한 게 개방입니다. 개방이라는 거는 서구의 서방이 짜놓은 국제 분업시장, 특히 미국이 짜놓은 국제 분업시장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국제 다자경제 무역체제의 최대의 수혜자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 기본으로 올라온 게 커지니까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반이 100명인데 100등 하던 친구가 조금 노력하면 뭐 70등, 80등 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한 20등 하는 친구가 5등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2012년에 시작을 하는데 네. 호진타오 원자바오 말기에도 중국은 이제 우리가 중속 성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2015년경에는 중국은 중속 성장에 들어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뭘 강조하냐면 이 GDP 숫자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 질이 중요하지 뭐 몇 퍼센트 이런 거에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 못할 거니까 미리 네. 저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 안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발전을 항상 따질 때 개혁이 먼저냐 발전이 먼저냐 이거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올라와서 뭘 강조했냐 하면 안전이 더 중요하다. 안전? 안전. 안보? 국가 안전, 안보. 뭔가 때다가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개혁이건 발전이건 이게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외교적으로는 공세주의. 이제 중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해야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랑외교 같은 부작용도 나온 거예요. 늑대 외교. 늑대 외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확장주의입니다. 이제 중국의 힘을 군사력으로도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호진타오는 국내 문제에 천착을 해서 국내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는 올라와 나서 중국의 꿈을 외치는 거예요. 세계적 중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국내 시장이 내수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부동산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고 취업이 안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요새 얘기한 대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내가 취업을 해서 내 직위가 올라갈 거고 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니까 무리해서 저걸 사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그럼 교수님 그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중국인들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약하죠. 없다라는. 지금은 이 상태로 가서는 돌파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돈을 확 풀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중국은 아픈 기억이 있어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소위 부양자금을 우리 돈으로 한 800조 그게 경기부양자금으로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가서 거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잘못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면 지금 부동산이나 여기도 힘든데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 소위 회복력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도약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많이 그 소위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막 중국 부동산 기업 망하니까 중국은 이제 망했다. 저도 무슨 프로에 나가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가면 회복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국제 경제지위가 문제가 생기고 국제 경제주의가 문제가 생기면 국제 정치적 지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언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시진핑의 운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순항을 했고 지난 2018년에 뭐 임기 제한도 폐지하고 한 연임이 됐죠.
그리고 더 쭉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제가 지금 안 좋고 뭐 부동산, 요즘 MZ 세대들은 또 자유를 원하는데 굉장히 좀 억압적인 사회 구조. 그러면 시진핑이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시진핑이 뭐 시황제라고 그러고 시진핑은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공산당이 세운 국가예요. 그리고 약 9,800만 명의 당원이 중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선택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 덩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 제일 먼저 총석에 앉힌 사람이 호야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한 개혁주의자고 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았어요. 그런데 호야방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급진주의자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전반 서화론자래요. 서구화. 야, 이왕 할 거면 서구화하자. 그러다가 당내에 문제에 부닥쳐서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자오즈양은 천안문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그래서 3년 만에 물러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 망하는 지경까지 이런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아마 자기네들 집단주의를 발휘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잘하면 그거는 중국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죠. 근데 억지로 해서 계속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운명은 공산당이 결정한다. 그렇죠. 이 정도 네. 네, 정리하면 될까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결정한다. 중국 인민이. 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해서요.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강준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시사 W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아프리카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계신 송태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르는 아프리카 소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드시사 W의 또 즐거운 여행 시간이죠. 3군 세계 일주는 멜로디 씨가 저 왜요? 이번에 또 잘렸어요. 아이템 멜로디 씨가 어디로 가죠? 3군 세계 일주? 저 혹시 프랑스라는 말을 하면 어디? 프랑스 하면 촌스럽게 파리가 떠오르죠. 죄송합니다. 땡. no. 저는 니스. 니스? 예. 오늘 도대체 어디 가시는 어디지? 거예요? 저 바로 우리 동네인데 브르타뉴라는 동네를 소개할 거예요. 네. 오늘. 네. 자, 이제 우리 동네 왜 가는 이유가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역사적으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해변, 그 장소들을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느낌, 그런 장소들 많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들인 몽상미셸, 그 몽상미셸 아시죠? 그리고 인상적인 등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약간 해병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약간 멋지고 크고 아주 잘 쓰고 있는 동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시 프랑스 얘기하면 음식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파스타. 파스타는 이탈리아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 음식 중에 우리 동네에서 오는 음식 있어요. 그리고 바로 크레페. 크레페 우리 동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크레페 먹을 때는 약간 딸기, 뭐 초코, 생크림 이런 거 넣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갈레트. 갈레트. 약간 크레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는 치즈랑 햄, 계란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뭔가 식사 대용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디저트는 스위트하는 디저트인데 퀴냐만. 퀴냐만은 그냥 완전 버터랑 설탕 끝. 그렇게 만드는 디저트. 너무 살찌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그 마지막 디저트는 파르브레통.
사업활동은 약간 플랑 있잖아요. 네. 자두 안에 들어있는 플랑이에요. 그건 너무 맛있어요. 한번 브리타니아 가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아름다운 동안 만인 음악 축제? 음악 축제? 그 여름 때는 음악 축제 엄청 많아요. 재즈, 클래식, 뭐 인디 이런 축제가 많아서 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밴드 타고 투어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가면 이런 브리타니아 감성 잘 느낄 수 있어요. 그거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파리에 가서 네. 그 기차로 대략 몇 시간 정도? 기차는 2시간? 버스 타면 4시간 정도? 멀지 않네요. 그죠? 멀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 사람들도 주말에는 쉬고 싶으면 브리타니아 가요. 브리타뉴가 그 역사가 되게 오래돼갖고 원래 브리튼 같은 어원에 그 단어로 건너간 거 그레이트 브리튼 영어로? 영국 쪽이고 이쪽은 브리타뉴 공국이었고 영어로 프렌치 브리트니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파고 씨는 한번 가보실 의향이? 꼭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만간. 저 프랑스 안 가봤어요. 아직도.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진짜요? 저는 공항만 지나가 봤어요. 네. 드골공항. 네, 알겠습니다. 3분 세계 일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시간이죠.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회의는 좀 처음이었나? 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태진 작가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공부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에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부룬디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지낼 때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봉사 마치고 돌아오면서 좀 내가 아프리카에서 더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영상 배우면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겠다 싶어서 영상 공부하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현지 TV 방송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언론사의 해외 리포터 활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냈었습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는 성격이시군요.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네. 역시 그 케냐에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몇 번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었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주로 어떤 나라들에서 좀 2주, 3주 넘게끔 계셨어요? 저는 이제 케냐 중심으로 있었고, 부룬디에서도 이제 1년 넘게 있었고, 에티오피아나, 잠비아나, 탄자니아나, 한 10여 개국 정도 또 다녔었습니다. 많이 다니셨군요, 정말. 인증은 되셨습니다. 이제 월드 시사 W에서는 연설하실 수 있는. 인증 절차였어요, 고맙습니다. 방금. 네, 오늘 아프리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작가님? 오늘 주제를 카리브 아프리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카리브 아프리카? 카리브는 동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스와힐리어로 환영합니다, 웰컴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인데 아프리카에서 정상들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그분들께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Aaron Fair, an official talker. African passport. You have 5 songs. That's 5 So much. When are different costumes?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 솔직히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네. 공고 킨샤사에 태어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 세네갈에서 살아봤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 약간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들어봤는데 사람들 약간 가난하다. 그리고 약간 그렇게 똑똑하진 않다 그런 이미지 많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는 질문은 아프리카에서 차 있어요? 아니면 코끼리를 타고 학교 가요? 이런 질문은 꽤 있었어요. 코끼리는 대국이에요. 아프리카도 코끼리 있어요. 되게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보통 못 살지 않냐, 덥지 않냐, 전쟁하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아프리카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UN 기준 54개국이 모여있는 엄청 큰 대륙이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남단에 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7,3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서울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거리거든요. 엄청나게 큰 넓이의 대륙인데 아프리카 사람은 이럴 거야 어떨 거야 하는 말이 사실 되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언어가 2,000개가 넘게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또 민족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고정관념들이 사실 예전에 식민 지배를 했었던 서양 나라들이 그 당시 식민 지배할 때 당시에 그 낙후되고 가난하고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타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 구한말 때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손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아프리카 정상 손님들이 한국에 오시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신화 같은 옛날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얘기, 좀 최신 얘기 업데이트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와 우리나라 이 정상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최초라고도 하고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전체와 한국 이것도 뭔가 이게 등가가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의미와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 좀 이상하죠. 바로 앞에 이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육자회담 이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한두 나라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이제 한 번에 오시니까 이런 식으로 행사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또 많이 했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모일 때 한 나라 이제 모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어젠다를 만들고 함께 응원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러시아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년에 이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이었습니까? 그때 54개국 가운데 53개국이 네. 참가해서 진짜 엄청나다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나라도 요번에 꽤 많은 나라에서 정상들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왜 올까 생각해보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받을 게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대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원 부국이다. 석유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있고 또 모잠비크 같은 곳에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가 또 이제 발견이 됐고요. 망간이나 굴이나 코발트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 AI나 반도체 같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귀한 자원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국이 예전부터 이렇게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 쌓아오고 있고 또 일본도 따라가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또 재판매하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산업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정말 빠질 수가 없다. 만약에 지금부터 이런 외교 관계를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중국이나 일본이 독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되면 더 자원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광산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절대 지금 밀릴 수가 없는 꽤나 갈급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 보스와나 그리고 레소토, 모잠비크,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모리타니아 갔었는데 거의 중국이에요. 분위기가. 아니, 라틴 글자만큼 한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한국하고 일본이 아프리카랑 이렇게 더 많은 경제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상회의를 하면 의제 안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딱히 안건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네, 이번에 슬로건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현안보다는 이제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킹하는 거, 그쵸,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아프리카 포럼 94년부터 있었고, 중국이 2000년부터 해서 3년 간격으로 하는데, 중국이 처음 2000년에 했을 때 아프리카 정상, 4나라 정상들이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회는 3년 뒤에 아프리카 쪽에서 했었고, 다시 3년 뒤에 3회를 할 때 베이징에서 2006년이죠. 그때 30몇 개국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국제뉴스 오래 다뤘지만 중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이 정도구나라고 정말 현타가 왔던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부르니까 저렇게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담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다음에 2006년에 그 행사 중아 포럼 있고 나서 중아 경제협력 포럼 그 다음에 바로 한국에서도 한아 포럼을 했었어요. 다만 그때는 이제 장관급 포럼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해야 되고 그때 반기문 외교장관 때였는데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한아 포럼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들리는 말로는 정상급 참석이 한 20여 명 된다 이상 될 거다라고 하니까 사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섭외를 굉장히 잘한 거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규모의 지원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근데 그게 결국은 바닥에서부터 빈국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된 거. 그 경험을 공유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한국이 또 저런 게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가 한마디로 유선 전화가 안 깔린 상태에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일종의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제 IT 강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협력을 많이 바라죠. 예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꽤나 버림받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아프리카를 많이 도와주면 또 찾아오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그러한 영향력이 요즘 들어서 이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차이나프리카라는 용어가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고 하니 그래서 이들이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까? 어떤 현지에 해를 끼칠 만한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거의 이제 NGO 일단 숫자가 적고 모범적인 NGO 하시고 활동을 또 막 하고. 선교하시고 이런 착한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미지가 좋군요. 이미지가 좋습니다. 보통. 거기도 K-팝도 영향이 있습니다. K-팝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식민지 원죄가 없는 나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요새 그 AFC, FTA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들여서 이제 협정을 맺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려는 입장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송 작가님, 그러니까 EU처럼 이제 유럽이 EU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AU라고 여기에서 이분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떤 게 가장 핫한 이슈인가요? AU가 이제 2002년에 시작됐는데 사실 그 전에부터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960년대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우르르 독립을 할 때 그때 아프리카의 그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들이 USA라는 얘기를 했어요. USA? 네. United States of Africa.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로 독립을 하자. 아예 그냥 한 나라로 시작하자, 아프리카가.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너무나 이제 개성이 강하고 해서 결국에는 54개 국가로 따로따로 독립을 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한 나라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랑 1대1로 만나서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이들이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또 그 모임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AU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 뭐 EU처럼 그렇게 딱 뭐 화폐를 통일한다거나 뭐 법을 이렇게 뭐 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 아닌데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개념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고
이들이 모이면은 아프리카 의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되게 다양한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2063년까지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발전시키자 아젠다를 내놓고 했었는데, AU에서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주고 또 나라들이 이 방향을 같이 따라가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나라마다 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경제적인 수준도 그렇고 또 주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자원 광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또 북쪽엔 이집트, 그리고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정말 잘 산다라고 하기엔 아직 좀 수준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독립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수탈당하던 곳들이었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해요. 아까도 AFCFTA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할 때 일본이나 중국과 무역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아프리카는 가까운 나라끼리 수출하고 무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길이 잘 안 닦여 있고 네. 또 길이 닦여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뭐 항만도 좀 약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나라끼리 무역하는 게 외국이랑 무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AFCFTA를 만들어서 이 영내 무역을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이제 인프라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네.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앞으로 네. 그런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현재 동서남북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남아공 이런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네. 제 생각엔 이런 나라들과 또 그 옆에 나라들이 무역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점 GDP도 올라가고 또 그 나라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좋은 것도 잘 소개되지는 않아요. 예를 제가 보스와나에 갔었는데 보스와나는 네. 너무 안전했어요. 1인당 GDP가 2만 불이에요. 보츠와나는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니까. 네. 보츠와나는 독립한 후에 한 번도 이런 내전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로 나라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해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해도 약간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뭐 조금이라도 난 지금 행복해요. 그렇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 기준으로 그런 약간 기준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게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물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제가 매력적이어서 아프리카에 관심도 있고 봉사활동 할 때 그런 걸 또 곁에서 보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런 물질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쿠나 마타타 할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 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아프리카가 미래의 기회다, 뭐 아프리카 라이징이다 이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늘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에 이런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부응하고 날아오르려면 준비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잘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거든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런 스피릿이 좀 많이 키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좀 더 나은 개선된 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한국이 성장한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편견이 눈을 가린 사이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의 협력의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이죠. 제가 꼽은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비를 맞고 계세요, 저분이. 네, 영국의 수낙 총리인데 지난 22일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7월 4일 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7월 4일 미국의 독립일. 그러네요. 저도 이제 7월 4일이 참 재밌었는데 사실은 뭐 영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총리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고 하고 직전 총리도 사실 몇 달 못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총리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우산을 쓰고 할 수도 있었고 맑은 날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비 오는 저날 요즘에가 울었어야 돼요, 사실. 울기까지? 네, 왜냐면 비가 내리면서 여기도 이렇게 몇 방울 내리면 그때 진짜 동정심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도대체 영국의 총리가 2022년이었나요? 그때 될 때만 해도 그 전임자 리즈 트러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너무 금방 물러나서. 네. 근데 처음에 될 때만 해도 뭐 이제 인도계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점령했던 그 역사의 반전이다. 인도 언론들도 아무튼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근데 이게 지금 보수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총리만 바뀌는 거고 선거는 못 치르는 상태로 그 총리를 너무 자주 바꾸고 있고 아마 정치적으로 무리수인 것도 있지만 아마 안 하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정당에서 결국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가 참 힘들죠. 알파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7월 4일 조기 총선 어쨌든 한다고 하는데 순하게 이길까요? 보수당이? 저는 그것보다 나은 너튜브 콘텐츠 나왔다. 감사하다. 왜냐면 7월이 너무 좀 약간 지루해 보였는데 그런 면에서 그분한테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 됐는데 그 얘기는 한국 언론 잘 안 나왔어요. 어떤? 지금 조기 선거를 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는데 우리는 징병제를 가야 된다. 징병제? 네. 왜냐면 지금 다들 러우 전쟁 계기로 다 안보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병사는 아직도 중요했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징병제를 가려고 하는데 징병제를 갈 수가 없어요. 이 현재 정부로서. 근데 저는 영국이 다시 하면 징병제를 가면 어떻게 될라나. 왜냐면 지금 현재 인구는 다 이렇게 이민자 위주로 좀 약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색다른 영국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지지율을 봤더니 BBC에 따르면 최근 보수당은 노동당의 평균 20%포인트나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3, 4%. 그나마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대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 안 하면 나중에 더 나빠질 일밖에 없다 해서 지금 조기 총선을 부르짖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만 여러분들 7월 4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